당장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한국이 과잉 대응을 한다며 깔보았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JB 프레스에서 3월 6일 내보낸 기사의 내용인데요. 중국 내에서의 상황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두드러지는 증가 추세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사태의 대유행, 최악의 시기는 끝났다고 말했었죠. 이번 유행은 단순히 지독한 감기에 불과하며 독감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대응을 하고 있으며 검사를 하는 것이 곧 치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닌데 높은 검사율에 쓸데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라며 비웃었습니다. 또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각종 집회나 이벤트에 자숙을 요청하면 경제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크다며 이것을 지양하는 태도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3월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관저에서 열린 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적인 스포츠와 문화 이벤트 등 모든 집회에 대하여 최소 10일간의 지연과 자숙을 요청하였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을 비웃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인데요. 심지어 이곳에 참석한 일본의 내과 의사인 가미마사히로는 한국을 보아라. 검출된 사람의 수는 많지만 치사율은 지극히 낮다. 전 세계에서 오직 이 나라만 특별하다며 한국의 대응을 대놓고 극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극찬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들었죠. 미국에서는 시애틀 병원을 시작으로 각 지방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호주에서 또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스템 도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웨일즈, 런던, 대번 지역 등지에서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도입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상태이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에 한국에서의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세계 각국이 조금씩 한국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최근 자국 내에서도 한국과 비교를 많이 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시스템에 대한 회의감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친일 성격을 띤 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일본인들을 불신하며 배척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일본 국민들과 언론에서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일 인도네시아에서 2명의 여성이 마법에 걸린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보건부 장관이 일본인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공포는 급격하게 확산되어 일본인들에 대한 배척 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죠. 이는 그만큼 일본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보를 불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주 인도네시아 일본 대사관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악질적인 괴롭힘 등을 당하는 경우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주의를 주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에게도 이에 대한 주의를 주며 허둥지둥하고 있는 상태이죠.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 역시 본격적인 공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미국에서 사용하는 마스크 등의 물품은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보유하고 있던 재고들마저 중국의 정부기관에서 이미 대부분 역수입하여 중국으로 반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중국에서는 미국에게 미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스크가 절실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선 중국 내에서 소비하고 남는 것이 있다면 미국에게도 보내주겠다며 미국을 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미국의 공분을 사고 있죠. 때문에 현재 미국의 국민들은 대대적인 식량 사재기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내 한 커뮤니티 유저에 따르면 미국의 코스트코는 문을 열기 전부터 수백 명이 줄을 서고 있으며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너도 나도 권총과 실탄, 생수, 휴지 등을 비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적인 원유 가격이 급락하며 미국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증시 대폭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원유의 수요가 감소하자 오펙에서는 원유의 감산을 추진하고자 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미국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긴 러시아에서 원유 감산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죠.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선제적으로 원유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켰고 이 결과 국제 원유 가격이 20% 급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러시아에서는 하루 최대 50만 배럴을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국은 앞으로 더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을지 모른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번 사태로 인해 어쩌면 한국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지도 모른다는 근거를 더해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국제적으로 유가가 폭락했을 때 전 세계 친환경 사업은 호황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국제적인 유가 폭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난 10일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번의 폭락 역시 친환경 에너지 업계에 큰 기회를 줄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죠. 특히 다국적 컨설팅 업체 우드 맥켄지의 레찬드라 세카란 애널리스트는 현재 유가 폭락으로 인해 테슬라 등의 전기차 업체들이 일시적인 주가 하락을 맞이하였다. 앞으로 매출 또한 다소 줄어들긴 할 것이다. 하지만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번 사태를 기회로 폭발적인 성장을 맞이할 산업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콕 집어 말하였는데요. 때마침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혁신적인 원천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에너지에도 게재된 것인데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1회 충전에 무려 800km 주행, 1000회 이상의 배터리 재충전이 가능한 차세대 전고체 전지를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현재 대중적으로 사용 중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훨씬 큰 용량의 배터리 구현이 가능하고 안정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꿈의 배터리, 상상 속의 기술이라고 불리던 것인데 삼성전자에서 이것을 실제로 해낸 것이죠.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는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혁신적으로 늘리게 될 것이다. 차세대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시발점이 되었다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질주하게 될 친환경 에너지 분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조선 산업이 중국발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발주량이 급감하였음에도 지난 2월 대한민국은 세계 선박 발주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죠. 중국이 지난달 대비 96% 감소, 지난해 대비 83% 감소를 한 것에 비해 한국은 전세계 총 발주량 18척 중 무려 8척 44%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한국 선박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LNG 선 등의 수요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을 볼 때 이번에 한국이 조선 산업에서 1위를 굳힌다면 향후 세계 LNG 선 시장의 호황은 곧 한국 조선업계의 르네상스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사를 보면은 그 내용이 참 충격적입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최근에 한국으로 망명해온 많은 북한의 고위급 외교관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북한의 고위급 외교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전혀 직장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과거 정부들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망명을 하거나 또 북한으로부터 직접 한국으로 망명한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북한 내부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직이었거나 고위직이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산하에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 내부에도 정보기관이 있죠. 그런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러한 전문성과 그리고 경력을 갖고 있는 고위 탈북자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또 그걸 평가 분석하고 한국이 대북 정책이라든지 또 대북한 군사 전략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을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국으로 망명해 들어온 북한 특히 고위 외교관들의 경우에는 일체 어떤 직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 그리고 류현우 쿠웨이트 대사도 지금 전혀 어떠한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북한 내부의 정보라든지 또 북한 내에서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주어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북한에서 지금 탈북해 한 전 북한 도검찰소 검사 출신의 경우에도 전혀 이러한 경력에 걸맞게 한국 정부에서 대우도 해주지 않고 또 그러한 그 사람들의 그 능력이라든지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 물론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탈북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행편에 맞게 당연히 대우를 받고 한국에서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역대 정부들이 하나원을 만들고 그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택이라든지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일반 탈북자들에게도 물론 그러한 이 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일반 탈북자들이 전혀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되어야 되겠죠. 이미 이 북한의 탈북자들은 먼저 온 통일이다,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일반 탈북자라든지 또 고위 탈북자들이 먼저 온 통일이 아니고 남북 관계의 걸림돌로 여겨져 가지고 정권으로부터 지금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20일, 21일 미국이 각각 리벳 조인트 스타즈 에디스 정찰기를 여기 지금 서해안 인천 수도권에 띄워가지고 북한 내부의 영상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감청 이런 정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보라는 것은 단순히 영상 정보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들 그리고 특히 고위 탈북자들이 가져오는 그 정보, 그게 바로 휴민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간 정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은 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방기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거나 아니면 전혀 자기 자신들이 이미 만들어둔 선입견을 가지고 북한 정책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집행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북한 인권법안이 통과됐는데 그 인권재단도 지금 만들지 않고 있고,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해야 되는 북한 인권 대사도 지금 과거에는 임명이 됐었는데 그것도 임명되고 있지 않다 하는 얘기죠.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9년에 여기에 지금 기순한 북한 어민들을 갖다가 서둘러서 강제 북송을 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 어민들이 북한으로 가면 어떻게 되다는 얘기죠? 그들의 생명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지금 한국을 찾아온 일반 탈북자들 그리고 고위 탈북자가 되었던 간에 그들이 한국 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만이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들이 한국 사회를 동경을 하고 또 그들도 한국으로 자유를 찾아서 올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탈북자들에 대한 무시, 외면, 이런 것들은 국가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방기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인공위성을 띄우고 그 다음에 정찰기를 띄워서 북한 내부를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 영상정보라든지 인공위성 정보라는 하는 것이 바로 인간정보, 휴민트와 결합이 되고 그게 동시적으로 분석이 되었을 때 더 지금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삼척 동자라도 아는 일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대북 정책을 세우고 있으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한 군사 동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본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북한에서 탈북자가 여기 한 사람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이 북한 군인이 이렇게 휴전선을 통해서 넘어왔다. 그럼 그게 합신단이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그 인간 정보가 되겠죠. 휴민트로부터 얻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를 들면 자기가 살던 동네를, 건물을, 길을 이렇게 그려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면은 그걸
미국이 가져가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인공위성에 있는 사진을 그 동네 찍은 거, 이런 건물을 찍은 걸 보고 그 사람의 정보의 어떤 신빙성이라든지 발언의 말의 이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하는 얘기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인간 정보와 그 다음에 이런 영상 정보, 이런 인공위성 정보, 감청 정보,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야만이 종합적인 정보가 나올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 외국으로부터 온 북한의 고위 지금 대사급의 사람들도 전혀 무슨 자리도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과거에 가 있었던 그런 연구기관에도 보직이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러한 사람들이 왜 지금 대한민국으로 왔으며,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관련된 그 고급 정보랑 전부 다 사장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 조선일보 또 보도를 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고위 탈북자들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일부 지금 고위 탈북자는 전부 다 미국이라든지 외국으로 지금 전부 다 이 다시 또 재망명을 한다고 하는 얘기죠. 이런 사태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유럽이라든지 또 외국에서 북한 엘리트 외교관들의 탈북이 지금 러시를 이루게 될 텐데, 그들이 과연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가버린다고 한다면 한국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진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 하는 얘기죠. 이 북한 문제를 전공을 하고 또 북한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 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특히 그 고위 탈북자들이 쓴 그러한 자기들의 북한과 관련된 책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북한에서 살았던 그 경험을 쓴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유용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고위 탈북자들이 쓴 아주 북한 내부에 관한 그 생생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북한 사회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는 겁니다. 그건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또 그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정보기관이라든지 또 정보기관 산하의 연구소들에서 그것이 이야기가 되고, 또 거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분석이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무슨 국가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 겁니까? 근데 그냥 깜깜이가 돼가지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정책을 세운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어떤 이미 세워져 있는 하나의 선입견을 가지고 북한을 보겠다라는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탈북자들을 또 이렇게 하나도 여기 지금 고위직들을 이 연구소라도 이런데 이 자리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북한 정권의 눈치보기다라고 하는 그 비판도 면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나같이 하는 것을 본다고 하는, 이것은 완전히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을 이 제대로 추구를 해 나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건 안보를 지금 무너뜨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부 산하에 있는 관련 단체들은 그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일반 탈북자가 되었던 고위 탈북자가 되었던 그들 기관에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들에게도 조언을 얻고 또 자리도 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바로 이 먼저 온 통일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그런 길이지 않을까.